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해 왔었죠. 휴진과 같은 집단 행동을 계획을 밝힌다면 이 의정 갈등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의대생의 경우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며 신청 자격을 인정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정지하면 의료개혁이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오늘 오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왔는데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의료계가 휴진 등 집단 행동 계획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마음이 가을바람처럼 스산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하나로 뭉칠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일단 재항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이로써 법원 판결 전까지 유보됐던 대학들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작업 이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아주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어제 학칙 개정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당국은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학들은 학칙 개정 등 의대 증원 작업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어제 오후 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인하대도 평의원회를 열어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대학들의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그동안 중단됐던 내년도 의대 증원 입시 절차도 재개됩니다.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 모집 요강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대교협이 그동안 재판으로 중지됐던 심사를 재개해 이달 말 확정하면 각 대학은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앞서 제출된 원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39개 의대는 올해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을 뽑게 됩니다. 의대들은 또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이들 대학은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과 함께 교육부에 의사 국가시험 연기도 건의했습니다.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은 막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길에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수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친윤 검사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섭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상황을 의식한 듯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며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친윤 검사라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야당 공격에 대해선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이원석 총장이 지난 2일 야당을 겨냥해 사용한 사법의 정치화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은 총장 주최 오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의료개혁 등 국정 현안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주말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날씨 어떨지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유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반포 한강 설해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노란 유채꽃이 노란 물결을 이루며 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번 축제는 유채찬란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유채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 2만 5천 제곱미터 면적인 설해섬에 18,000제곱미터의 유채꽃이 만발하며 봄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는데요. 18일부터 이틀 동안 밀짚 모자와 꽃반지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며 곳곳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 26도, 대구 28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 없이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도 계속 오르며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유채꽃 축제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조명을 점등해 야간에도 꽃밭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는데요. 파란 한강과 함께 노란 유채꽃 감상하시면서 봄의 정취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서 이제 또 기각각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먼저 각하란 것은 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 같은데 예. 각하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의 제3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해서 1심처럼 각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현재 재학 중인 의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수업권이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가지고 예. 할 경우에는 이 현재 어떤 의대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 자체가 제기할 어떤 자격이 되고 소송 자체는 적법하다라고 봤는데요. 다만 내용을 봤을 때 더불어서 단순히 이게 그 각하를 넘어서 예. 만약에 이 의대 정원이 인정될 경우에는 네. 이 사람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현실적인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인정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학습권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으로서 의대 정원을 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정책이 중요하냐 두 개를 경중을 비교를 했을 때 예. 일부 그 의대생들의 수업권을 조금 희생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비교 형량을 했는 결과 예.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의대생들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방점을 찍어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익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재항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라는 건데 의료계에서 의료계에 유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온다고 해도 내년도 의대 정원 막을 방법이 있나요? 사실상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건 행정행위입니다. 정부에서 정책 이반자로서 2,000명
명의 증언과 관련해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 부분이 다소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더라도 예. 그걸 이유로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상권 분립에도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가더라도 뒤집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의료계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 측에서는 5월 말까지는 그래도 대법원에 본인들이 재항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예. 도출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정부가 이런 수시 모집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르면은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예. 오늘 이제 의료계 입장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공의들의 복귀 이 문제는 뭐 입장 발표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가까운 지인들 분들의 의료계의 그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요. 예.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 됐다. 이것을 그 이유로 해서 현업 복귀보다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예. 다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생활고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복귀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네. 오늘 물론 뭐 그 의료계의 전체적인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판결을 기준으로 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현업으로 복귀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좀 더 지켜달라는 의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 좀 더 어떻게 보면 계속 그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지금 그 전국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 사실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과로해가면서 진료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휴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 어떤 고등법원의 그 결정을 계기로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 뭐 전공의대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예고되는 뭐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학들의 의대 증원 절차 문제없이 뭐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적인 반발은 지금 철회되고 있지 않지만요. 법률적으로는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의대 정원이 예정된 대학이 32곳입니다. 예. 그렇지만 학칙 배정이 필요한데 워낙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네. 제대로 이 부분을 마무리 짓지 못한 대학들이 한 절반 정도에 이르는데요. 예. 지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정원을 그렇다면 한 2,000명을 정부에서 배분해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재량적으로 어느 정도를 늘릴지 자체 판단이 대학별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총 집계를 내보면 이 32개 대학 중에 전년도보다 1,469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하면 1,500명 이상의 증원이 예상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수순을 밟는다면 당장 이런 수시 모집과 이런 재외 전형부터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의료계와 정부가 진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어제 첫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말 그대로 어떤 증거에 의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기본 고발인 조사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참고인 조사 결과 그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아마 소환 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지금 예컨대 이제 뭐 그 명품 파우치백을 예.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런 그 물품을 받았다고 해서 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검찰이 부르는 것은 조사를 한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소환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만약에 소환을 한다라는 취지는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에 대한 어떠한 예. 그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의 혐의를 조금은 좀 인정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만에 하나 그냥 서면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처벌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지검장의 말씀처럼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한다는 것은 결국 사건의 어떤 관련된 조사 결과 증거가 뭔가 나오면은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만약에 인정된다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한다고 하면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도 가능한데요. 다만
과연 그렇게 소환된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포토라인에 서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그 대통령 당시 이 조국 전 장관이 없었잖아요. 공개 규정과 관련해서 수사 공개 금지 규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여사가 설령 그 검찰에 나온다 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 규정상 가능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지검장은 뭐 자신에게 친윤 검사다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친윤 검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검사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언론을 보면 익명의 검찰들이 이런 인사는 이른바 검찰 내 찐윤, 찐친윤만 남길 수밖에 없을 거고 군사작정 방불케 하는 인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윤 검사가 아니다. 정치와는 무관하다라는 본인의 답변이 정확하게 국민들의 수긍을 받으려면 수사를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검찰총장이 정확하게 김 여사 수사하겠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하겠다. 소환도 불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과 연관돼서 인사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신임 중앙지검장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를 소환할지 그리고 정확하게 수사를 할지 여부에 따라서 검찰에 어떻게 보면 전망이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빠르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요.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합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내가 다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법대로 했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제 보면은 검찰 인사법 관련해 가지고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장관이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그것은 지난번에 이른바 추윤 갈등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본인의 어떤 인사를 굉장히 강행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과 어떤 비슷한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맞는 인사를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선의 민주당 이 우원식 의원이요. 6선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명심을 등에 업은 추 당선인의 승리를 예상하는 당 안팎의 관측을 뒤집은 건데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우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은 89표를 얻어 추미애 당선인의 9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당초 4파전이었던 경선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면담 뒤 자진 사퇴했고 명심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의 승리로 기울었다는 전망이 높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후 당내에선 명심이라며 의장 선거에 개입하는 움직임에 반감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고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친명 일색으로 채워지는 데 대한 우려도 터져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경선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원 게시판엔 의원들에게 사기당했다. 민주당의 남은 비명계, 수박을 색출해야 한다며 우 의원의 사퇴 촉구 목소리까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특혜 채용 의혹과 또 부동산 세테크 의혹, 또 배우자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이 아빠 남편 찬스 논란이 검증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이와 관련해서 이와 함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이 공수처의 수사 방향과 특검에 대한 오 후보자 입장 등을 캐물을 전망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우원식 의원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죠. 이변이다 이런 반응 나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좀 자세히 좀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원식 의원의 당선 소감 또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경선 전까지만 해도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 유력했다 이런 전망이 진짜 우세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는 어디서 찾으십니까? 우리 노 교수님께서는. 다들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예. 또 점심시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속보 나오는 거 보고 다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맞아? 다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고, 제일 놀란 건 추미애 당선인 본인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글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당선인들 20대 국회를 구성할 그런 의원들이 추미애 당선인 본인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뭔가 좀 모르겠어요. 반감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센 것 같고, 비호감 내지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비슷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글쎄,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모든 어떤 잠재적 그 출마자들 다 주저앉히고 네네. 단독 출마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원식 그 후보까지도 주저앉히려고 하는, 예. 그래서 단독으로 추미애 그 당선인을 내세워서 예.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데 대한 너무 지나친 어떤 뭐 명심 일변도 예. 이에 대한 좀 반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원식 의원이 뭐 의장으로서 충분하지만 그동안 계속 그 여러 가지 뭐 을지로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맡으면서 의원들하고 계속 접촉해오고, 네네. 또 이번에도 선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선거 네. 운동을. 반면에 추미애 당선인은 그걸 하지 않았고 당선될 걸 믿고, 예. 뭐 그런 점도 반영된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의원의 능력,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의 비호감, 그다음에 사전에 정지 작업,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에 가겠다 이렇게 반발하기까지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경선 결과를 놓고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뭐 이런 뭐 개혁적인 사람들이 왜 추미애가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예. 또 오히려 또 그것에 대해서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민주당의 이번 경선을 보면서 예. 아직 민주당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그 항상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정당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더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네네. 어이추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언론의 프레임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워낙 좀 강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부각이 됐고 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이 서는 측면에서 당심에서는 확실히 추미애 전 장관을 확실하게 밀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장 선거는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더 좋을지,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관련해서도 어떤 분이 더 좋을지 예. 여러 가지 평가를 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조금 과유불급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너무 명심에 너무 의지한 거 아닌가, 또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 됐을 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예. 재선 이상 의원들이 아무래도 추미애 전 장관보다는 우원식 의원을 좀 더 많이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모두 다 명심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래도 의원들 이제 중진들 생각에서는 좀 안정적인 것 이런 걸 생각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예상 밖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이런 전망을 하면서 최근 당 상황을 놓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또 원래 그 4명이 나왔으면 개딸들은 어떨지 몰라도 추미애 의원은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잖아요. 한 사람의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요. 당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당 상황과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언급을 해주신 건데, 이 정성호, 조정식 두 후보가 출마했다면 추미애 후보는 결선에서 못 갔을 것이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평가,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뭐 추미애 당선인 개인에 대한 평가는 좀 보류하도록 하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어떤 그런 우려 이제 귀담아 들어야 하죠. 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헌법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우려가 많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원내대표 선거부터 해서 계속해서 완전히 1인 체제가 공고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우원식 의원 당선이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할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장 내세우는 게 뭡니까? 다 모두가 1인 다 개인적으로 헌법기관이라는 걸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어떤 그 맡긴 놓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개인적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자 아직 의장은 아니고 후보로 당선된 그 결과를 놓고 민주당 전체라든지 또 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이와 같은 민주적인 당 운영에 본인들이 하나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런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황제 모시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이번 경선 결과를 놓고 이 대표 중심의 이 친명계 단일 대오, 이 균열이 생겼다. 또 이 대표 연임론에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인 체제로 가는 것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다. 이렇게는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원식 의원이 비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웠고 서로 간에 형님 동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균열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당심에서 즉 당원들이 특히 강성 지지자들이 워낙 추미애 의원을 밀었었는데 당선자를 밀었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시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라든가 지도부에서는 너무 친명 일극 체제로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 좌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당이라든가 일극 체제로 가는 모습들이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사퇴를 선택했다는 측면에서는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적인 절차로 경쟁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당이 건강해질 수 있는 또 그리고 국민의힘과 차별화될 수 있는 건전한 신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전한 신호로 또 나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추미애 당선인이 그 국회의장이 안 될 확률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 지지층들한테. 그러니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이요. 예전에는 당원들에 대한 눈치를 좀 덜 받았는데 요즘 당원들이 굉장히 세력화하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의 규모가 200만 가까이 된다라고 하고 지난 총선 후보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민심 50, 당원 50이잖아요. 근데 당원들의 의사가 거의 다 관철이 됐어요. 그래서 당원들의 힘이 세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또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중심점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좀 사과의 마음을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첫 시험 때 22대 국회 원구성 이걸 겁니다. 앞서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 요구와 여당의 협치 여기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능력을 발휘하냐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될 텐데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모든 의장 후보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한 20여 년, 2002년도에 이제 국회법 20조 2에서 기본적으로 탈당하도록 그 의장은 그렇게 규정을 한 이후로 잘 운영돼 왔습니다. 의장이 그래도 단순히 무슨 뭐 아까 그 우원식 의원도 그랬죠.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사회자입니까?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2인자로서 역할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합리적 의사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원 구성에서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뭐 모든 상임위를 독식한다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는 뭐 법사위 운영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걸 함께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도 원내대표끼리 물론 만나서 결정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장이 좀 중재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원회는 야당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당 일대. 그런데 여당이 되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법사위는 야당이 맡고 또 운영위는 대통령실 소속 이런 걸 관할하니까 여당 몫이다. 그것이 계속 해온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또 뭐 여러 원내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그와 같은 관행을 이제 되살리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리적 조정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계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제 후보죠. 어떻게 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자맹을 깨고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함께한 오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 여사를 향해서 외교석상에 나가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외교 행사는 또 해야 되는 게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외국의 정상이 왔는데 부부가 왔는데 함께 만찬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상의 부인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법률적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빨리 털어주는 것들이 국민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검찰 인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거의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듯한 모습으로 대통령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거나 또는 뭐 대통령실에서라도 이제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을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해서 털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외국 정상과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국가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거철만 되면 마치 숨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국격도 떨어지고 국민의 어떤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실이 또는 국민의힘이 빨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털고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맞는 어떤 자세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 이 갑로들박 이어지고 있죠. 등판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과 김영우 전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오롯이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시고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고 나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째째하고 비굴한 처사예요.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팬덤이 지금 사실 있는 상황에 이 장동혁 의원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저 발언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민심이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싶은데 처음에는 뭐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안 나오는 게 맞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가능성 그런 얘기가 컸거든요. 목소리가.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자꾸 이제 어떤 그 분위기가 당내 분위기가 한동훈 책임론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고 글쎄 뭐 장동혁 의원은 지난번 사무총장을 맡긴 했지만 반드시 뭐 꼭 친한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던 당내 분위기를 일부 반영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죠. 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결정할 문제고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이 그리고 그것이 민심에 맞는 것이면 당선될 것이고 민심 맞지 않는 것이면 뭐 떨어질 것이고 그런 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좀 비대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게 지금 만약에 룰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당대회 룰. 뭐 지금 당심 100%인데 민심과 당심을 일부 반영해서 바꿔야 한다. 뭐 그럼 빨리빨리 좀 스케줄을 잡아서 그것도 그 룰을 개정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안 할 거면 빨리 못을 받고 예. 그다음에 언제 저 전당대 개최하겠다. 아. 이래서 빨리 저 등판할 사람들 뭐 대표 출마 선언하라. 예. 이런 식으로 좀 스케줄을 빨리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만 나오게 뭔가 예. 비대위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은 이게 좀 비대위가 무슨 혁신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관리만 하라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도 좀 비대위가 속도를 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한동훈 그 책임론에 대한 반박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앞서서 친윤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이 전대 불출마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출마를 전제로 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친윤 핵심 이철기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 당원이 투표로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기류가 바뀐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밖에서도 봤을 때는 기류가 좀 바뀌어 보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기자회견 이후에 보인 행동은 바로 검찰 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려고 한다면 변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실과 뭐 맞짱을 떠서 뭔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 당정 관계로 바꿀 만한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보니까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점점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소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친한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윤한 갈등은 더 돋보여져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이번 총선의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에게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도 약간은 자유스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경선 룰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정사실화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에 반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친윤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좀 완화됐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만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부분도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이렇게 기대하겠다는 것은 당의 미래가 있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장 일이 굉장히 한가하신 모양이에요. 모든 일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시고 대구시장 일에 좀 전념하시면 좋겠다. 지금 누구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렇게 모든 전국 현안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말 자체도 애가 뭡니까 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의 원로로서 본인 스스로 이제 원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의 원로로서 지난번 당 대표까지 예전에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으로서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글쎄 보수 정당의 도움, 보수 진영에 도움을 주는 건지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는 건지 아무것도 지금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당을 지금 4분 5열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고 단어 쓰는 것도 거의 욕설 수준으로서 원로에 걸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로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계속 연이어 이어져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으세요? 노 교수님.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누구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뭐 홍 시장이 앞으로 대선 생각이 있다면 분명히 어떤 라이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당내에서부터 좀 길을 꺾어 놓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당내에서는요. 나경원 당선인 당 지도부가 출동하는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또 윤상현 의원은 당 쇄신을 위한 연속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런 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 사람들의 행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행보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몸풀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선 룰이 당신 100%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선 룰이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반대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뭐 먼저 움직인다고 해서 당의 권한을 짊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좀 변동성을 빨리 줄여주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이 신속하게 경선 룰을 확정을 해서 어떤 잠재적인 후보들이 공정하게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과정이 흥행도 될 수 있고 다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신속하게 민심을 더 반영하는 경선 룰로 변경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이려면 빠르게 황우여 관리형 비대위니까 빠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도 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는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빨리 좀 결정을 내리겠다. 전당대 이렇게 개최하겠다 하는 스케줄을 보여주고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해야지. 예.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런 스케줄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분오열되는 그런 목소리만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치여서 70대 보행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죠. 80대 남성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서 숨진 사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거리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단 정지를 안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골목 입구에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어가고 버스 아래에 깔린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소리를 막 지르는 소리 들었죠. 저도 많이 놀랬죠. 여성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대로변 쪽에 바짝 붙어 있고 보행자 신호도 따로 없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길을 건너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꺾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정지했다 들어오는 차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670여 명으로 사망자 10명 중 6명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 동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이슈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사건의 해부입니다. 이번 주도 사회부 사건 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뭔가요? 네, 해외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남성. 그런데 용의자는 살인죄가 아니다. 왜입니다. 네, 결국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태국 파타야의 한 호수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해 후에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신체 일부는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20대 한국인 3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를 보면 용의자들은 관광차 태국에 입국한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3일부터 4일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용의자는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1명은 한국에서 잡혔고 1명은 또 외국에서 잡혔어요. 네, 용의자 1명은 지난 12일 자신의 거주지인 전북 정읍에서 또 다른 1명은 14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붙잡힌 24살 이모 씨 얘기부터 해보면요. 일단 그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온 이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합니까? 뭐라고요? 제가 그건 아니에요. 본인 죽은 거 아닙니까? 본인 뭐 했습니까? 뭐라고요?
예, 살인에 대해선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납치 살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살인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면 살인 혐의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씨의 혐의는 살인이 아니라 살인 방조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살해한 게 아니라 숨진 남성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초 이 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신청하면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한 명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남성도 국내 송환이 불분명합니다. 현재로선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이 씨가 혐의를 강력 부인하면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범들 진술 등에 따라선 혐의가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검거되지 않은 공범의 소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데 여전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공범 한 명이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것처럼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한 명도 이미 태국을 나와서 주변국에 숨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공범 3명은 범행 후에 따로따로 태국을 떠났습니다. 오랜 기간 인터폴 업무를 담당해온 경찰은 이들의 도주 동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사망을 예측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건이 커지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도주에 대비를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리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같이 도망가는 게 많은데 따로 도망갔다면 그쪽에 대한 지리감이나 익숙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우리 경찰은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서 잡히지 않은 공범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같이 들으셨지만 돈이 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경찰관의 입에서. 그렇다면 이제 범행 동기가 나온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드러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남성이 숨진 지 사나흘 지난 이번 달 7일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물속에 버려서 피해를 입었다면서 다음 날 오전까지 태국 돈 300만 바트, 하나로 치면 1억 1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경찰과 외교부는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나흘 뒤 호수에 유기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은 돈을 노린 범행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일단은 용의자들을 모두 잡고 이들의 진술을 맞춰봐야 정확한 범행 방법과 동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국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는 용의자들의 신상까지 공개가 됐고 범행 때 수면제까지 먹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고 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오늘은 2차 일정을 위해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중러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은 즉각 중러 밀착 움직임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얼빈 공항 활주로에 러시아 대통령 전용기가 도착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리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환대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이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하얼빈에서 중러 엑스포 개막식 등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중 첫날엔 시진핑 국가주석과 3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今天的中俄关系来之不易，值得双方倍加珍惜
和呵护。 미국은 즉각 중러 밀착을 견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러시아와 돈독하면서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순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Fueling Russia's defense industrial base not only threatens Ukrainian security, it threatens European security. And Beijing can't achieve better relations with Europe while also continuing to support. 북중러 밀착에도 경계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 및 안보 저해 행위를 돕는 역할을 해왔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북한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계절의 여왕 5월의 세 번째 주말입니다. 휴일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이번 주말에는 좀 화창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유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반포 한강 설해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노란 유채꽃이 황금 물결을 이루며 봄의 낭만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유채꽃 축제는 유채찬란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주말 내내 유채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 25,000제곱미터 면적인 설해섬에 18,000제곱미터의 유채꽃이 만발하며 봄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는데요. 18일부터 이틀 동안 밀짚 모자와 꽃반지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며 곳곳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 26도, 대구 28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 없이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도 계속 오르며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유채꽃 축제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조명을 점등해 야간에도 꽃밭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는데요. 파란 한강과 함께 노란 유채꽃 감상하시면서 봄의 정취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도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 외출 시 저처럼 이렇게 선글라스 꼭 착용하시고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최초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을 폐쇄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10년 넘는 법적 분쟁 끝에 마지막 남은 공영 동물원을 폐쇄했는데요. 수도 산호세의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에 도착한 환경부 직원들이 동물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스타리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을 모두 없앤 나라가 됐습니다. 네, 동물원을 운영하지 않는 첫 번째 나라라니 참 이례적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가요? 네, 이번 조치는 2013년 통과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른 것인데요. 이 법안은 야생동물을 우리에 가두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들을 자연 서식지로 되돌려보내거나 구조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동물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런 행보가 현지 환경단체와 활동가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동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참 멋진 결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